역사상 최대 무기 사업이 될 거다. 4척이라 그러지만 한 6척까지 갈 수 있어요. 영국하고 호주에서 3번째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아직 일본에도 안 해주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술적인 준비 상황은 상당히 우리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입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가 미국의 이익인 이유는 한국이 핵잠수함 승인을 받은 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진전된 상황인가요? 진전된 건 상당히 구체화된 단계인데, 아직 지금 넘어야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걸 했지만 아직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한 3단계로 나누면은 1단계는 완료됐고 2, 3단계는 진행 중인데, 이제 1단계는 정치적인 승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를 거쳐가지고 이제 11월 14일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어요.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을 일단 명문화했어요. 그리고 안규백 장관은 배수량 5,000톤급 이상 4척 이상 건조한다, 이렇게 공식 확인을 했고, 피트 헥세스 제가 사실 전쟁부 장관인데 입이 붙어가 국방장관이라 그럽니다. SCM에서 11월 달에 우리 이제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를 하죠. 거기에서 트럼프 승인을 재확인했고 적극 지원해주겠다.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미국에 있는 에너지 분야 그리고 국무부의 지원을 저희가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승인은 잘 된 상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우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범정부 사업단을 이제 구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국방부, 외교부, 기재부, 산업통상부, 과기정통부 이런 데가 다 모여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역사상 최대 무기 사업이 될 거다. 제가 볼 때는 4척이라 그러지만 한 6척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0조 이상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대략 우리 장보고 3급 배치 1, 배치 2가 한 1조 약간 넘은 됩니다. 배치 1은 1조 정도 되고요. 3척에 3조 5천억이니까. 그리고 배치 2는 3조 4천억 정도 되니까 한 1조 1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거는 3조 정도 될 사업으로 적당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법적 기반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법적인 게 아니고 미국의 법적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의회가 승인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협상이고 협정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행 중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진짜입니다. 트럼프 승인은 말로 한 거고 정치적 의지 표명이지만은 법적 완결이 안 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임기 내에 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죠. 123 협정이라는 요걸 개정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2015년도 10년 전에 개정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핵 잠수함은 일단 HEU라 그러면서 Highly Enriched Uranium, 고농축 우라늄 사용 허가가 필요하고, 이 협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국회도 승인이 필요해요. 요거는 한미 간의 법적인 조약 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은 국방수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핵 추진 기술 이전은 미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영국하고 호주에서 3번째로 이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아직 일본에도 안 해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독일에도 안 해줬고 그런 상황이고, 일단 공화당 다수 의회지만 통과 보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새로운 하나의 어디 관문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 국무부하고 에너지 협의를 했는데 헥세스 장관이 긴밀하게 가겠다 이야기했는 것도 이것도 약간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고 실제로 가서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기름쳐야 될 일이 좀 많은 거죠. 그리고 핵 연료 공급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 농축을 우리가 직접 해도 되거든요. 그거는 개발해야 되고 할 것도 되게 많고 하니까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 현실적인 지금 진행 상황은 팩트시트는 이제 다 했죠. 일단 미국이 한국한테 건조를 승인해줬고, 그리고 승인, 그러면 우리한테 약간 어떤 코노테이션이 있는 말인데, 영어로는 approved입니다. 그냥 허가해를 허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 이런 관계보다는 거친다 이런 게 그죠. 근데 핵 연료 조달 등 사업 요건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마련한다. 그리고 123 협정이나 미국 법령을 준수해서 평화적 우라늄 농축 재처리 추진을 지원한다. 이게 이제 팩트시트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은 배제한다. 당연한 말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기술적인 준비 사항은 상당히 우리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오션에
보일러 프로젝트라는 게 어쨌든 핵잠수함 설계나 운영 시뮬레이션 기술을 좀 축적해 놓은 상태고요. 우리가 또 다른 잠수함, 디젤 잠수함은 209, 214 그리고 장보고 3까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장보고 3는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건조했어요. 209, 214는 독일 기술로 했고요. 그래서 209는 독일 기술하고 214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이제 장보고 3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기술 건조 능력을 확보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기에 했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무대한과학연구소에서 이제 SMR 연구를 했어요. 요거 소형 원자로인데 요거는 그런데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잠수함용으로 직접 활용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징검다리 기술은 어느 정도 있다 봐야 되는 거죠. 가장 큰 걸림돌은 소형 원자로 기술입니다.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호하는 기밀 기술입니다. 이거 소형 원자로 기술이 얼마나 그런가니까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브르베스닉이라는 이제 그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을 가지고 시험해가지고 14,000km를 날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술 응용처가 무궁무진합니다. 우주 이런 데서 개발됐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형 원자로 기술이 굉장히 큰 기술이 있고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서방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죠.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거, 요거는 이제 핵 비확산 체계의 핵심 이슈입니다. 요거는 이제 핵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지금 이제 뭐 20%대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농축하는 그런 것들 핵 추진 체계에 쓰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걸림돌이 건조 장소입니다. 트럼프는 처음부터 필라델피아 하나조선소로 이야기했는데 팩트시 때는 명시를 안 했어요. 우리 위성락 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건조를 전제로 논의했다는 건데 요거는 둘 다 주장하는 것이 지금 수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각자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그 크레딧을 국민들한테 받으려고 했 이야기 어째 보면은 그걸 아직 밀어놓고 각자 자기 편한 대로 발표하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문제가 해결 안 된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는 30대 중후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반이면 이제 2035년이고 후반이면 2038, 9년이니까 최소한 10년에서 10한 2, 3년은 걸린다 봐야 되죠. 여기 이제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데 한 2, 3년 걸릴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 하는 거. 그리고 설계와 인프라 구축에도 한 3, 4년이 걸리고 건조하는 데는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그건 뭐 이제 사업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일단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강력하게 됐지만 법적 기술적으로는 아직 시작 단계고 그래도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거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미국한테 조금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정치적 의지가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는 말씀드린 나머지는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 핵 연료 공급 협상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걸 계약했는데 아직 뭐 정리 체결 안 됐죠. 가장 큰 변수가 미 의회 태도입니다. 이게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당적인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보통 뭐 그런 경우가 있어 왔죠. 항상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트럼프 이후 행정부가 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글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게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역사적 진전이고 일단 지금은 미국이 좀 힘들어지고 이제 일각에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미국이 세상을 호령했지 않습니까? 한 거의 80년간. 그런 라인에서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죠. 미국이 한국의 핵잠 기술을 주려는 진짜 속내는 중국 견제 때문인가요? 예, 그건 맞습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층적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거래 외교의 특성상 단순한 안보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복잡한데 나중에 심한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중국 견제하는 것이고 이거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이고 이거는 정부하고 관계없이 미국이 계속 추진해온 그런 것입니다. 물론 중국 견제가 핵심이지만 여러 다른 층위의 문제들이 있고요. 해양 패권 경쟁을 하는데 중국은 현재 핵 추진 잠수함을 6척, 그러니까 진급, 상급 이런 건데 093, 094형을 6척 이상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비해서는 적죠. 그렇지만 중국은 다니면 전 세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1도련, 2도련 요 선상에서 움직이겠다는 거니까 물론 지금 중국 해군이 중국 군 중에 가장 빨리 크게 발전하고 있는 군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에 핵 잠수함이 생기면은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거나 견제하는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건 미국 생각입니다. 미국 생각인데 우리가 뭐 저렇게 할지 모르지만 대만 핵 위기 때 중국 해군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할 거고 한국 잠수함은 동중국가에서 작전이 가능하니까 이 칠함대 부담이 좀 경감되겠죠. 요거는 미국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속단하기 불과한 게 미국과 군사력 대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한국에 핵잠수함 주는 게 그게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보다는 미국이 지금 중국과 거래를 하는데 히토류나 여러 가지 좀 막히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걸 내가 한국한테 던져준다. 이게 이제 중국을 불편하게 해서 하나의 카드를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한테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래서 중국 패배용이 아닌 중국과 협상해서 미국의 레버리지를 높이는 거죠. 이거는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매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악의 경우는 이용받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관세 협상하면서 우리한테 불리한 걸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걸 우리 정부에서 들어주다 보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니까 그거 정치적인 대가를 하나 던져줬을 수도 있고 별의별 걸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 전략으로 미국 조선업 살리기 지금 현재 미국 해군이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 건조 목표를 지금 미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서방 세계에는 진짜 큰 문제입니다. 뭐 미국도 큰 문제고 호주 같은 데도 뭐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조선 인력이 부족하고 설비도 노후화되고 중국에 완전히 밀린 상태입니다. 아마 필라델피아에 네이비야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필라델피아의 풋볼 경기장, 필라델피아 필리스 야구 경기장이 붙어 있는데 그 옆에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은 한눈에도 이렇게 지나가 보면 그런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그룹에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10억불을 한 지금 8조 가까이 되나요? 7조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걸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효율성과 숙련된 기술 인력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째 보면 정치적인 양보라기보다 이제 한국이 미국의 핵심 산업 구조, 조선업을 살리려 하는 데 대한 그걸 돕는 데 대한 배당금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우리 이성은 연구원이라는 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 그렇게 주장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이제 호주에 이제 미국이 돈과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호주 같으면 한국은 한국의 돈과 기술로 이제 투자를 해주니까 이제 저게 설득이 되게 쉬운 게 있죠. 이게 안 해줄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생각은 한국한테 이걸 던져줘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건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익을 얻겠죠. 정치적인 어떤 성취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물론 한국은 국내 건조를 주장하고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동의비, 동맹 방위 분담 이런 거죠. 투자하기 힘드니까 비용을 절감해서 미국이 한국과 같이 쓸 수 있는 연합 전력으로서의 이런 데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1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맹국들한테 미국이 이제 뜯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뭐 부자 나라를 가가지고 미국 돈으로 지켜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맹국들이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해라. 그래서 이제 미국은 빠지겠다. 그래서 뭐 도와는 주겠지만 돈 들어가는 일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가 미국의 이익인 이유는 주한미군의 부담이 줄어들고 한 번 더 유사시에 미 해군 출동 필요성이 감소하죠. 우리 뭐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자주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은 거죠. 한편으로는 일본이나 나토 같이 이런 데도 너것도 더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이건 헥세스 장관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동맹 능력이 제고되길 바란다. 이거는 장관 되자마자부터 그 미넨 안보회의 가서도 이야기했고 계속 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한국이 강력한 자체 전력을 갖추는 게 미국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다. 이런 걸 이제 정치적으로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대응명분이 그 다음 위협인데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북한 핵 잠수함 위협이 명분입니다. 북한이 SLBM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북한도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지만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명분에 가깝게 보입니다.
북한 핵 잠수함이 나갈 때는 동해안에 북한 잠수함이 나갈 심포나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나가는 것들은 디젤 잠수함으로 우리가 가까우니까 우리 디젤 잠수함이 AIP를 쓰기 때문에 한 2주 정도까지는 그 자망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충분하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핵 잠수함의 진짜 가치는 장거리 작전 능력인데 이거는 북한보다 중국을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명분은 뭐 명분에 가깝다 이렇게 이 이유는 조금 덜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설명이 됩니다. 한편으로 이제 한국이 이제 최상위 동맹으로 격상된 면이 있죠. 이제 과거에 저렇게 격상되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좀 떨어져가지고 미국의 동맹이라는 게 그다지 그렇게 뭐 매력적인 아닌 상태가 됐지만 그래도 미국이 자산이 동맹인데 그 중에서는 이제 좀 올라갔다. 그래서 과거에 뭐 앵글로 이 그룹에 지금 올라간 거죠. 영국이나 호주에 한정했던 가장 우리가 파이브 아이즈라 하는 그런 그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그 정도까지 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뭐 지나치게 뭐 그걸 자화자찬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한미 동맹이 질적 변화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일본과 차별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약간 이거는 국뽕식입니다. 그래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다. 이거는 이번에 러우전을 하면서 한국 무기가 서방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무기고가 좀 됐죠. 직접 지원해준 건 별로 없지만 폴란드에 수출함으로써 폴란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한국의 방산 생산 능력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질적으로 우수하고 가성비가 높다는 것도 좀 알려졌기 때문에 당장 그 유럽의 독일 같은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걸 사지는 않겠죠. 그 사람들 자기 산업을 보호하니까. 그렇지만은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독일에 사는 것보다 우리한테 사는 게 낫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자산이에요. 당장 계약이 생기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큰 가능성이 일어나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틀린 건 아닙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반도체하고 기술 사업했다. 뭐 이거는 약간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너무 지나치게 미지를 마시고 이걸 왜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이제 이번에 핵잠수함 승인 하나를 받았는데 우리가 반도체, AI 투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 부분에 우리나라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 일자리를 만드는데 다른 나라가 투자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데 미국하고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 하는 거죠. 사실 저 요구 자체가 부당한데 그래도 이해가 되는 면도 있잖아요. 너무 이제 미국이 적자가 많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관세나 저런 특히 이제 무역 적자에 관한 주장은 약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어폐가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이제 제프리 삭스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할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서 옆에 정육점에 가서 적자고 커피집에 가서 적자고 내가 소비하는데 다 적잖아요. 슈퍼마켓에서 다 적자인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거 사라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냐 그죠. 제가 만드는 거 이 사람이 안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거 뭐 햄버거 가게에서 먹는데 늘 적자도 그 집에 가서는 그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비우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 말고 다른 식으로 하는데 이제 발권력이 있으니까 하는데 돈을 너무 찍어내가지고 이제 빚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거를 좀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동맹국들한테 이제 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이제 명분 세울 걸로 패키지 드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저 투자 2천억 불을 한국에 투자한다면은 한국의 일자리나 이런 게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은 핵잠수함 하나 맞고 우리가 청년 실업은 계속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뭐 경제는 나빠지고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막아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견제론이라는 것 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일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국 견제할 때는. 그러니까 중국 배가 와가지고 한국 황해 서해에서 뭘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가는 거를 이야기하니까 그 상황에서 일본이 더 훨씬 중요한 그런
측면도 있고 왜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하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뜯어가면서 뭐 하니까 이제 던져준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 하는 것보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하나의 어떤 가치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핵잠 계획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가요? 예, 뭐 극도로 위협을 느끼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핵무기 정당화나 체제 길속에 이용할 기회도 되기 때문에 북한 반응은 항상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위협이 돼도 핵잠수함이 있으면 오랫동안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재래식 잠수함보다는 한 잠수함 트래킹을 잘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잠수함 탐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또 큰 잠수함이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제 잠수함 우리처럼 이렇게 큰 잠수함은 그렇게 많지 않죠. 디젤 잠수함은 이제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구상해야 돼, 스노클링을 해야 되는데, 이거 탐지가 가능합니다. 조그맣게 스노클만 올라와도 바다에서 그게 다 잡히거든요. 그리고 핵잠수함은 이제 수개월간 잠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잠수함 안에 실을 수 있는 식량만큼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한 위협은 군사적 차원에서는 크기는 크죠. 그리고 북한 해군은 노후화되고 대잠 능력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대응을 잘 못할 겁니다. 반면에 한국 핵잠수함 북한 해역에서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뭐 북한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무력화할 수도 있고 북한 해안을 봉쇄할 수도 있고 정보 수집도 할 수 있고 유사시엔 특수부대도 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저걸 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할 능력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얕은 북한이 그동안 비대칭 전력을 많이 했거든요. SLBM이나 뭐 연안 잠수함을 통해서 기습 공격도 하고 해상 침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무력화가 좀 많이 쉬워졌고요. 핵 억지력도 이제 어찌 보면 좀 약화가 되는 거죠. 북한의 핵 전략은 이제 보복 능력 생존성에 기반하는데 사실 핵무기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SLBM이 없으면은 거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있는 데는 대부분 위치를 파괴가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SLBM 잠수함으로 바닷속에 숨으면은 찾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그 억지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할 때 미국하고 북한이 핵 전쟁을 한다. 그럼 미국에서 북한의 핵을 떨어뜨리고 북한을 뭐 다 이제 파괴하더라도 북한 잠수함 하나가 와가지고 그게 뉴욕을 SLBM을 날린다. 그러면 미국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억지력을 할 때 이제 특히 저 SLBM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삼축 체계라 그럽니다. 그 삼축 체계 중에서 이제 삼축 체계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이나 그 ILBM이나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공중에서 발사하는 ALBM도 있고,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이 있거든요. 저 다른 데서는 발사를 안 해요. 수상함에는 발사를 하고 잠수함에서 발사해요. 수상함에 있으면 수상함 위치는 파악되니까. 그 SLBM이라는 그 미국이 가진 게 이제 트라이던트 2 D5라는 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오래된 건데도 그게 8,000km 이상 가기 때문에 엄청 성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8,000km 가면 웬만한 데서는 어느 나라든 다 쏠 수 있거든요. 잠수함으로 많이 가는 데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SLBM을 가지면은 그 나라하고 핵 전쟁을 했을 때도 그 나라를 다 부숴도 내가 맞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핵전쟁을 시작을 못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SLBM을 한국이 그 잠수함을 계속 추적하고 SLBM을 쏘기 전에 부술 수도 있다는 것 자체는 어째 보면 북한의 핵 능력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거죠. 핵 억지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차원의 이야기는 항상 나오는 겁니다. 북한 체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 체제 위기고 결속 위기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군부 내 불안감도 정대하고 옛날에 핵무기 해가지고 안전을 확보했다는 주장 자체가 이제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제와 괴뢰의 침략 야욕이다 이런 걸 또 프로파간다 할 수 있고 뭐 계속 해오던 거지만 이제 뉴스가 떴으니까 그럴 수 있죠.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할 수 있죠. 우리가 핵 개발을 포기하면은 당장 침략 당한다 이런 이제 선전을 할 수도 있고 주민 통제를 강화하거나 외부 위협을 이건 북한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기대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러시아의 이제 지원 요청 명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상대할 때 이제 스테이크가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좀 중요한 기술이나 뭐 이런 걸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북한의 선전 방향은 뭐 그냥 미제가 괴뢰에게 핵 잠수함을 주어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핵무력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뭐 식으로 하겠죠. 주변
주변국인 러시아, 일본, 중국은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예, 러시아는 별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요. 러시아는 뭐 특별히 반응보다 행동을 할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왜 그러니까 이 핵 잠수함이 당장 러시아한테 크게 위협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그리고 러시아하고 한국은 언제든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한테 특별하게 눈에 거슬리지 않은 한 코멘트를 좀 아끼고 있죠. 중국은 이제 일단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공식 성명은 제한적이지만은 뭐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결정이라든지 군비 경쟁을 촉발해가지고 동아시아가 뭐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SSBN, 그러니까 이제 핵 SLBM을 가진 잠수함이 SSBN이에요. 우리는 SSN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칭다오에 있는데 이거 기지를 감시하는데 이제 쓰지 않을까. 사실 그런데 뭐 서해에서 잠수함 활동하기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이제 거기서 넣어가지고 올 때 우리가 이어도나 남해상에서 이제 그 감시를 하거나, 중국의 이제 이지는 벗어나고 이런 데서 이제 할 때 위협이 되죠. 어차피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중국해 통제권 약화에는 우려가 있는데, 중국은 6척 있고 우리가 4척 정도 하는데 그것도 뭐 15년, 10년 이후의 일이니까 당장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한마디 하고 마는 정도로 끝난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미중 사이의 균형자를 이렇게 보던데, 이제 한국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균형을 했는데 미국 쪽으로 지금 치우쳤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가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행될 때는 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되면 사드 때보다 좀 더 심각한 걸 할 수도 있어요.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무슨 이야기해도 계속 북한 이연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중국도 걱정되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거 일단 공식적으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서로 간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니까 뭐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이해한다, 이게 뭐 그렇게 되겠죠. 일본도 이제 할 거니까 언젠가는. 그런 측면에서 뭐 환영하는 측면도 있고, 왜 한국만 받고 우리는 못 받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이제 한국보다 미국에 더 중요한 동맹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뭐 그거를 일본이 뭐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째 보면은 이제 적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걸 좀 우리를 핑계로 자기네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이어되고, 지금 당장은 특별한 게 없어요. 러시아는 뭐 거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아시아를 군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한테 대부분 맡겨놓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실제로는 동해 적을 일본에서는 그러죠. 다른 나라에서도 일본해로 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고, 블라디보스톡이 있으니까 거기에 태평양 함대 통로가 되고, 왜 그러니까 그 독도 넘어서 그쪽에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자주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우리 잠수함이 가면은 이제 어째 보면은 이때까지 합동훈련 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해상 봉쇄를 한다든지 해군력을 투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섬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의 대응하는 게 하나 생겼으니까 어째 보면 그건 좀 신경 쓰이겠죠. 그리고 동해에서 러시아 해군 감시가 좀 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한국과 러시아 간의 적대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러시아는 태평양보다는 유럽에 지금 현재 집중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거 가지고 먼저 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무기를 파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남은 나라가 무기 수출한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신사협정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 기술 통제협정 같은 경우 신사협정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같이 이제 확산 금지를 하지 말자 하는 것과 달리 이 부분은 좀 아니니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이 앞으로 직접 해결료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현재는 우리가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가능하고 전홍축 우라늄, 그러니까 3 내지 5% 이제 LEU라 그럽니다. 이걸 사용 가능한데,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제 우리 파이로 프로세싱만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핵 잠수함이 필요한 것은 2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버지니아급 되려면 93%
이건 무기급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프랑스는 7%짜리도 있고. 이게 이제 농축을 적게 하면 잠수함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이제 고농축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연료 재처리 추진을 지원한다. 여기 팩트시트에 있는 말이죠.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 우라늄 농축 배제한다. 이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평화적 농축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미국이 지원도 하고 재처리도 언급했기 때문에 이건 좀 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 의존하느냐 그리고 이제 제한적 농축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완전 자주 개발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이 무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각 할 때마다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불가능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도 쉽게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뭐를 하나 택하면은 반드시 뭔가 이렇게 다른 게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저런 걸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항상 계산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미국이 공급하고 뭐 부분적 참여하면은 하여튼 이것도 제한적으로 자주화라고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더 현실적이거든요. 우리가 저 문제를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노태우 정부 때죠.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이제 저걸 포기했는데 사실은 뭐 우리 정부가 포기했다기보다 미국이 팔비 들어가지고 한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저 부분이 풀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에서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저걸 잘 하다 보면 모아가지고 이제 핵무기 제조를 얻고 재활용을 하자 이런 건데 일본은 벌써 저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려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핵 채취를 하고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불리하게 협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계속 반발할 수 있고 이게 사실 핵무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저게 조금 실제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핵주권의 딜레마인데 기술적 능력은 높지만 지금 우리가 정치적 제약이 되게 많죠. 그래서 한국이 직접 핵연료 만들 가능성은 상당 기간 낮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그나마 제한적으로 핵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택한 소모전 전략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큰 압박을 주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모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요. 소모전은 그러니까 기동전하고 좀 다릅니다. 기동전은 내가 쳐들어가서 내 위험을 무릅쓰고 중요한 점을 찾는 거고 소모전은 뭔가 하니까 상대를 그냥 진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진을 빼려면 상대의 공격에 내가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모전을 하려면 군사력이 엄청 우세해야 됩니다. 군사력이 엄청 우세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엄청 유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소모전을 한다는 것은 특히 기술적으로 우세해야 됩니다. 보통 군사에서 따지는 그러니까 전투할 때 따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손실 교환율입니다. 아군의 손실에 비해서 적군의 손실이 얼마나 보느냐. 쉽게 말해서 전쟁을 한번 할 때 나는 2명 죽는데 적은 1명 죽는다. 그러면 할 때마다 내가 2배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나는 적어지고 적군은 생생하겠죠. 보충을 해야 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1명밖에 안 죽는데 적은 10명 죽는다. 그러면은 시간만 지나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기술적으로 우세해야 그게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군사 기술이 우수한 측이 소모전을 택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의 실력이 비슷한데 축구 시합을 한다 칩시다. 두 팀이 하는데 못하는 팀은 수비만 계속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냥 맞붙으면 지니까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탁 기습해가지고 이기려 하는 거죠. 이길 확률이 적으니까 그런 약간 도박적인 걸 하는 거고 기술이 우세한 팀에서는 반대를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모전을 택하려면은 소위 말해서 그냥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소모전을 택하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쉬운 게 카지노 가서 이렇게 하는데 뭐 블랙잭을 한다. 그럼 항상 하우스가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나는 45%고 상대방은 55%인데 시간만 지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 하우스는 계속 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 소모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우스가 누굴 싫어하겠어요? 한 번에 왕창 걸어가지고 이기든 지든 그는
없는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이 운 좋게 이기면은 카오스가 망하게 되겠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모전을 택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사람이 택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소모전이라니까 잘못 이해하시는데 소모전은 굉장히 유리한 사람이 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소모전을 전환했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 이미 러시아가 이겼다고 선언하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게 언제였느냐? 2022년 6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3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혀 전선 이동이 없다고 뭐 서방에서 놀리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이미 다 이기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상대방 병력을 고갈시키는 거고 러시아 전략의 본질은 우크라이나가 추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병력을 소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병력 문제에 봉착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탈령이 많습니다. 탈령병이 비공식적 집계 추정치가 40만 명이고요. 공식적인 집계가 26만 명이에요. 공식적인 탈령병이 26만 명이에요. 26만 명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일꾼 모아놓은 것보다 더 많거든요. 그 정도가 탈령했어요. 탄약 공급이 안 되고 병력 모집도 안 되고 지휘관이 굉장히 열악하고 전선이 붕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영토 손실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전선이 구조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붕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러시아는 안 덤벼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이기니까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피안스크는 70% 이상이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고 쿠피안스크라는 도시가 길쭉하게 생겼는데 보면 굉장히 그 고층 빌딩도 많고 이런 거거든요. 거기를 70% 장악한다는 건 천천히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크롭스크하고 옆에 있는 미르노그라드 여기 요 두 개는 합치면 우리 서울 정도 되는 넓이가 되는데 거기를 이제 지금 다 포위해가지고 조그만 데만 남겨있고 그리고 그 도시가 포위되기 전에 그 가는 주요 철로하고 도로는 다 봉쇄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포위가 돼 있는 것은 보급선이 다 차단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킬존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포위하지 않고 조금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걸 화력으로 때려요. 드론 같은 걸로 때리는데 드론이 동시에 막 몇십 대가 날아다니면서 다니까 때리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포위를 해가지고 내가 잡으러 들어가면서도 거기서 저기 아주 그 사생결단해가 쏘을 수 있으면 내가 피해를 받으니까 도망갈 길을 열어놔요. 그러면 그 길로 이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한테 덤비는 것보다. 그러면 거기로 드론을 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우리가 그물로 낚시할 때나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포위 압박을 하고 방어선을 우회하고 드론과 포병 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시체 교환을 뭔가 하니까 적 시체가 이제 아군 진영에 남아있는 걸 수거했다가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모아서 교환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1000구의 시체를 받아오고 러시아군은 30구를 받아옵니다. 33대 1 정도 됩니다. 이때까지 전장 나고 누계가 한 11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보다 최소한 10배는 더 죽었어요.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러시아군은 100만 명 죽었고 우크라이나군 10만 명 죽고 그 정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시체 교환율하고 손실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공개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많은 걸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데이터를 몇 년 동안 모으고 있는데 그 그래프를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저번에 보여드린 게 뭐예요? 갈수록 누계 그래프도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극심하고 최근에는 6,000구 우크라이나 6,000구 받고 뭐 돌려주고 이런 것도 많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그냥 살육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이건 벌써 3년 전에 지나간 이야기인데 언론에서 계속 엉터리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거고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되는 거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돼가 지금 보충력이 제한돼가지고 징집 인구가 감소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아무나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탈령이 된 거. 최근에는 어떤 게 있는 거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가는 사람을 잡아가는 그 TCC라 그래요. 그 잡아가는 사람들. TCC 7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정도로 지금 징집에 대한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탈령은 당연한 거고 그 부정도 되게 심하고 그걸 잡혀가는데 돈 있으면 또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지금 전쟁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게 지금 오래됐다는 겁니다. 저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벌써 3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자꾸 이제 엉터리로 이야기를 한 거죠. 러시아는 장기전 전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확장할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냉혹하게 효과적인데 서방에서는 그걸 계속 교착 상태로 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도 들어보면 교착 상태라 그러고 러시아가 뭐 야전사부로 뭐 전투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뭐 세탁기에 있는 칩을 꺼내가지고 뭐 무기를 만드는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정밀 유도 무기들이 전부 다 러시아에서 무력화됐거든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러시아 리토그라피 기술이 엄청 뛰어납니다. 물론 우리처럼 AMSL에서 받아가지고 최첨단 이런 걸 쓰지는 않지만 10나노, 20나노급을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상업화하는 데서는 많이 약하지만 예를 들자면 러시아 자동차 만드는데 우리 버튼식 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상업용으로는 좀 약하지만은 기초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병력 부족과 내부 문제 때문에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내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났죠. 아까 이제 탄력 말씀을 드렸고요. 징집 인구가 고갈되고 지금 인구가 1900만이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게 좀 정확한 사람한테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증거는 아니지만 믿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강제 징집이 엄청나게 잔혹하고요.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 징집한다, 버스에서 간다, 버스피케이션이라 쓰죠. 그리고 병원, 콘서트장, 장애인도 징집하고 뭐 장애인도 그 정신 지체하신 분들 무슨 약간 그 선천적으로 이런 그런 군대가 있고 이래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내부 부패와 정치적 혼란 이것도 되게 많습니다.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플라밍고 미사일 사태 이런 거 보시면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뭐 터졌죠. 고위 인사들이 해외 도피를 하고 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합법적인 그런 이제 지도자가 지금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전선 상황도 위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력 순환도 붕괴되고 지금 어찌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시작하고 지금 3년 반 동안 계속 권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래는 전선에서 있다가 휴식하고 재편성하고 훈련 보충하고 다시 전진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 있는 거예요. 탈진 때까지 있으니까 탈영하거나 전사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지휘체계가 왜 마비가 되는 거니까 정치적인 임명을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저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것보다 충성도로 이렇게 가는 거하고 특히 지금 영국 대사로가 있는 잘루즈니 같은 사람은 그 전에 총사령관이었거든요. 지금 총사령관 시르스키라는 사람인데 잘루즈니는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 이 사람을 이제 잘라버리고 나니까 군지휘부가 혼란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치 지도 그러니까 시르스키 같은 사람은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잘 알잖아요. 죽을 길로 몰아넣으면 사지로 몰아넣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당연히 치러야 될 희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죽음으로 몰리니까 당연히 불신하게 생기고 현장 지휘관하고 참모부 간의 괴리가 되게 많죠. 그리고 비현실적인 요거는 붕괴하는 군대는 항상 있습니다. 히틀러도 그랬고요. 그리고 히틀러 말 안 듣고 이제 뭐 항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군 지휘관은 자기 부하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엉터리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구단주가 와서 감독한테 이 선수 써라 저 선수 써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군 지휘관이 작전을 해야 되는데 작전 지휘관한테 하는 건 아니죠.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도우려는 것일 뿐 실제로는 큰 희생을 신경 쓰지 않는 건가요? 예, 뭐 희생을 바라는 것도 오히려 어째 보면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뭐 방어나 공격이나 승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하는 거죠. 결국 이 전쟁의 목표는 뭔가 러시아가 전쟁하다가 지쳐가지고 경제력이 부패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 정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해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정권 교체 시나리오로 이렇게 했어요.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랜드 보고서에 있는 대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상을 돌려보면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군과 국가가 거의 완전 붕괴 상태고 유럽은 무기고도 파탄났고 재정도 파탄났어요. 돈을 대주다 보니까. 경제가 거의 붕괴된 상태가 돼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 되게 궁금하실 건데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는 역사상 최대 돈 세탁 도구다. 저 말 누가 했는가 하니까
지금 미국의 보건부 장관하는 RFK 주니어라는 사람, 존 F.K. 주니어의 조카죠. 예, 저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는 역사상 최대 돈 세탁 기구다. 지금 이제 에스토니아 이런데 은행을 통해서 막 세탁하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할수록 뒷돈을 많이 챙기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도 상당 부분 연료돼 있고 지금 흘러나오는 소식을 봐서는 몇 사람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린지 그레엄 의원은 뭐라 그랬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고의 투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 명의 미군도 잃지 않으면서 러시아군을 약화시키고 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러시아군 약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군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 10명을 죽이는 그런 걸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게 잔인한 이야기거든요. 남은 나라 대리를 써서 전쟁을 시켜서 그 나라가 인구가 멸절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정치인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린지 그레엄 의원은 트럼프하고 친한 사람인데 우리말로 하면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뭐 미국에서는 계속 뽑아주니까 당선이 되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체제는 우리나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뭐 선진국이고 뭐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은 그거는 뭐 옛날에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저런 좀 이상한 사람일수록 잘 되는 그런 나라가 돼 있는 것이고 되고요. 저 이야기를 왜 하는 거니까 특히 군의 예비역들이 나와가지고 스리스타 포스터 했던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전황을 보면 제가 보면은 맨날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도 그게 통해요. 핵심은 뭔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야 군산 복합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투자가 일어나고 이제 지원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미국 방산업체가 주가가 급등하고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이런 데가 역대 실적을 하고 있죠. 유럽 국가들도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죠. 여러분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회사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블랙락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누가 버는 거예요? 주가 올라가면 블랙락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누가 어떻게 여기 떠드는 사람 따로 있고 돈만 따로 있거든요. 4천억 달러를 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그럼 그 4천억 달러 중에서 한 2천억 달러는 그쪽으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방산업체 주가도 올라가지만 그 주가가 올라가면 자기 지분이 올라가고 자기가 그 판매한 펀드가 올라가니까 산더미 같은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잘 보시면은 이제 보이는데 이거를 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돈 가진 사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언론을 사가지고 미국 언론들은 다 뭐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다 연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민주 투산이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돈 흘러가는 데만 따져보면은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더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돈은 잘 알 수가 없는 게 블랙락 장부를 보려면은 5% 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다른 건 다 정보 공개를 하는데 그런 건 안 해주죠. 그래서 누가 이게 주인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플라밍고 루타 같은 신무기를 투입한 효과는 어느 정도였나요? 예, 이게 저도 이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8, 9월 달부터 듣고 자료를 모으고 했는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보니까 사기 같아요. 실전 사용을 발표했는데 실제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플라밍고가 큰 거고요. 루타는 조그만 거거든요. 플라밍고는 뭐 3,000km 간다든가 여튼 뭐 엄청난 거리를, 그러니까 지금 한 1,500에서 2,500km 가는 그 토마호크보다 더 나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도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걸로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터졌죠. 우크라이나에서 파이어 포인트가 저걸 만드는데 그 파이어 포인트가 젤렌스키 측근이었던 이제 민디치가 이제 검찰 수사 결과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지금 도망가 있습니다. 그 민디치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캐보니까 이게 무기 제어와 아무 관계 없었고 우크라이나가 최신 플라밍고 미사일을 연속 생산하지 못했고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취소됐고 대대적으로 홍보된 미사일이 군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게 최신 뉴스입니다. 대략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사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가지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측근들의 부정축제고 실제 필요한 무기 생산은 안 되고 있고 결국 이제 국방 예산이 개인 주머니를 걷죠. 그게 미국 사람들 대준 돈이거든요.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막 선전했죠. 그리고 초기 보도 3,000km를 간다. 순항 미사일. 저게 꿈만 같은 미사일이에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미사일보다 더 멀리 가거든요. 그런데 돈도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산 첨단 무기다. 뭐 러시아 깊숙이 타격 가능하고 토마호크보다 2배 강력하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최근에 폭로된 거 보니까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 개발했다는 파이어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젤렌스키하고 같이 캐스팅 에이전트, 뭐 젤렌스키의 매니저 정도 되는
된 사람이었죠. 무기 제조 관계 없었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 거니까 이제 여기 스캔들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뭐 일단 그 이제 젤렌스키가 어떻게 된 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억 달러 계약을 해서 플라밍고 루타 미사일 양산을 약속해가지고 8월부터 양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덴마크에서 플라밍고 고체 로켓을 생산할 이제 스크립트 스트루 공장이라는 그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은 일단 20개 이상의 덴마크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에도 이제 건설을 하려고 이제 덴마크에서 밀어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유구조가 불투명하고 기술력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자체를 보류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막 쏘았다고 이러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생산이 실패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플라밍고 미사일 모델 넘버가 FP5인데 이것이 이제 방산 비리 조사를 받고 있고 이게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이렇게 생기거든. 그래서 한 발도 생산 안 되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 뭐라 했는가 하니까 5차례 이상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르피가로 기자도 잡아가지고 사실 물어봐야 돼요. 저 사람들도 돈 받고 저런 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남은 나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겠죠. 그런 언론이라는 게 부정부패가 어떻게 생기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요. 남은 나라에서 보도를 하면은. 그런데 남은 나라에서 보도한다고 신뢰도가 없는 건 아니니까. 첨단 사기죠. 어쨌건. 그리고 뭐 미국의 토마호크보다 2배 강력하다고 르피가로에서 보도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믿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생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전투에 사용했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기술적 문제를 취소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다 사실인 거예요. 그게 최근까지 보도는 막 쏘았다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구글 검색해 보면 쏘았다고 나와가지고 쏘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덴마크가 프로젝트 중단했고 부패 수사는 진행 중이고 결국은 러피아를 오버했다 이렇게 입 닫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저게 이제 우크라이나 선전부가 가짜 뉴스니까 우크라이나의 이제 젤렌스키 측근인 이제 민디치가 저걸 공장을 운영하면서 뭔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르피가로에 돈을 찔러주고 뉴스를 먹게 하고 비슷한 무기를 플라밍고처럼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기가 전쟁통이니까 이제 늘 있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뭔가 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공장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 공장들이 다 구소련 시대 때 만드는 거예요. 드니프로에 가면 유즈맛이라는 큰 공장이 엄청나게 큰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뭐 울산에 뭐 현대 조선소만치 진짜 큰 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탄도미사일 생산할 수 있는 있고 어디 가면은 뭐 순항미사일 생산을 이런 거 대부분 알거든요. 왜냐면 그 미사일 하려면 엔진도 만들고 어디 다른 부품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때려버렸어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생산할 데가 없는데 생산했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알고 있었죠. 러시아는 저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서방 돈 줄 사람들만 속은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기존 미사일 생산실을 다 파괴됐고 그리고 국산 미사일 생산 아예 불가능한데 지금 생산 가능한 것은 드론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플라밍고 사기의 배경은 진짜 생산 능력이 파괴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국산 미사일 선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걸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나라 얘기고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죠. 저쪽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했는데 결국 국제지원금이 형성된 겁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처음에 전쟁 나고 나서 뭐 국내에서도 언론에 나가지고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된다. 어떤 여성분이 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이 막 돈 많이 기부했죠. 어디 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부패한 나라인가 하니까 저것도 저런 식으로 하잖아요. 뻔히 보이는 거. 10억 달러 같은 우리나라 1조 5천억인데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이 사라지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 돈이 600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루타 미사일 또 하나의 유령입니다. 스위스 제대로 선전하지만 스위스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무기 수출 제한을 해요. 그래서 스위스 제조라는 것 자체가 사기죠. 실물 증거가 없고 그리고 일단 전투 사용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플라밍고와 동일한 사기 프로젝트나 계획 단계에 취소한 걸 추정하는데 요 루타 미사일에 대해서는 뉴스가 플라밍고에 뭐 10분의 1도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추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간 패권 싸움이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고 미국 주도 서방과 러시아 중국 번락 간의 패권 전쟁이고요.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건 아닙니다. 패권에 도전한 건 아닌데 이제 러시아가 자르기 전에 이제 러시아를 깨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다음 간다. 그냥 중국이 다음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서방의 계획이었죠. 우크라이나는 전장의 뿐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거기에 고용된 하수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지금 젤렌스키도 그렇고 에르막도 그렇고 지금 민지치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로 도망가요. 그러면 유대 자본하고 좀 관계돼 있죠. 그래서 이게 큰 폰지 사기 같은 어째 보면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정권 주가 조작 사기 이런 거 비슷한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큰 규모로 일어났죠. 우크라이나는 철저히 대리인이 있고요. 서방이 한 것은 군사 지원을 이제 1750억 달러 저게 유럽이 한 거하고 미국 합친 거 따로 한 겁니다. 저게 합치면 한 4천억 불 정도 돼요. 정보 공유, 실시간 위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군을 그 8년간 나토에서 양성을 했어요. 1년에 대대 하나씩을 데리고 가지고 미국에 캔사스에서 훈련시키고요. 다른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군이 전부 다 나토 그레이더. 나토 그레이더라는 것은 뭔가니까 그 훈련을 받으면 나토 부대 어디서나 그 작전할 수 있는 수준의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 가입국이 아니거든요. 나토 지금 회원국이 지금 32나라잖아요. 그런데 나토에서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5등이에요. 1996년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나토 가입국이 아닌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디팩토 나토국이에요. 전쟁이 나토 국가가 어디 전쟁이 나도 나토 국가들이 가서 지원을 저렇게 안 해줄 거예요. 왜 저렇게 했느냐?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부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이 전쟁에 대해서 잘못 보고 계신 분들은 하나 체크하면 됩니다. 내가 빅토리아 놀랜드라는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 보고 모르시면은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빅토리아 놀랜드입니다. 우크라이나 갈리치아 지방 출신의 미국 국무부 차관보까지 한 사람이죠. 2014년도 유로 마이단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총리로 세울지 임시 총리로 세울지까지 다 이야기한 게 전화가 노출돼가지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기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속아 넘어갔는데 여러분 혹시 빅토리아 놀랜드 오늘 저한테 처음 들어보신다 그런 분들은 아 내가 속았구나 생각하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실제 전쟁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포로지아뿐만 아니고 돈바스 지역에 8년 동안 엄청나게 그 방어선을 건축했어요. 방어선이란 게 우리 전방에 가면 있는 뭐 용치나 뭐 낙석이나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를 깊이 빠가지고 거기는 대부분 다 평지니까 그냥 있으면은 방해가 안 되니까 엄청나게 지하 3, 4층을 파가지고 그 안에 탄약 뭐 이런 거 다 보고면 그 안에 통제시설 심지어는 MBC 방어까지 다 해놓은 벙커들이 엄청나게 깔려있다 생각하시면 그거를 8년 동안 한 거예요. 그 8년 동안 해가지고 만들어난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가 쳐들어온 걸로 생각하시면은 전혀 딴 이야기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거의 전파가 되지 않아서 아직 많은 분들이 침략한 러시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스토리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장거리 표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구 공률이 있기 때문에 한 300km 지나가면 거의 레이더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표적은 위성이나 다른 그 소위 말해서 센서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미국이 제공해줘요. 우크라이나가 무슨 수로 우리도 잘 없는 군 정찰 위성 같은 걸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표적은 다 미국이 주고 그 표적 좌표를 입력하려면 그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표적 근처로 방공망이 있으면 그 방공망에 실시간 위치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피해가지고 가던 경로를 그려야 되고 그 정보는 실시간으로 키올 위성 같은 데 받아가지고 그 장입을 해 들어가거든요. 그래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갈 때 키올 위성 정보는 비밀 등급이 탤런트 키올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급 비밀 2급 비밀, 1급 비밀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탤런트 키올 비밀 1급 받은 사람은 미국 다 합해서 몇백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 정보를, 고급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지도 못한 그런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런 정도로 미국이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미국이 안 하면 할 수 없는
근데 죽는 사람은 우크라이나가 죽지만 모든 걸 시킨 대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지어는 인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영국 그 국방장관 베닐리스가 시킨 대로 안 들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장군 해임시켰잖아요. 뭐 한마디만 하면 돌아가지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그냥 수족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패권에 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90년대에 러시아를 거의 미국이 다 먹었잖아요. 가가지고 그 미국의 러시아의 중요한 자원들 회사를 다 올리가들 조정해가지고 그거 다 빼나갔는데 푸틴이 와가지고 재벌들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러시아를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도에는 러시아가 못 살아가지고 살인율도 높고 그리고 막 러시아 사람들 90년대 몸팔로 여기저기 우리나라에도 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못 살고 남자 평균 수명이 10년이나 떨어지고 이랬던 그 러시아가 이제 푸틴이 들어서서 재벌들한테 다 정치하지 말고 돈은 벌어라. 그래가 영국 같은 데 빼돌리지 말고 국내에 재투자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나니까 금방 국력이 회복됐어요. 그래가지고 푸틴이 독재를 하든 말든 잘 사니까 러시아 사람 지지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10년 평균 수명이 10년 감소하는 그 끔찍한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돈주인들이 러시아 국유 재산들을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 대줬던 사람이 어디입니까? 런던 금융가에서 대준 거예요. 월가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뺏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 중에서도 가장 팍스 뉴스 같은 데가 이제 루퍼트 머독이 러시아에 가지고 있던 언론회사를 러시아에서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심이 나는 거죠. 찾아야 되고. 러시아가 지금 거의 뭐랄까 100조 달러 정도 되는 지하 자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탐나는 거죠. 우리같이 제조업 회사들은 러시아의 자원들을 탐내지 않아요. 그걸 그 인풋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가져와가지고 잘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건데 자원은 누가 필요로 합니까? 자원은 금융가가 필요해요. 그걸 담보로 잡아가지고 자기가 발행할 수 있으니까 자원이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담보로 발행하면 그다음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항상 자원은 금융이 노리는 거다. 그리고 우리 같이 제조업하는 데서는 왜 저런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런던 금융가를 지목하는 이유가 그렇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일어난 거고 사실은 그래서 국가별로 일어나는 일을 국가 단위로 이해하면 좀 안 되고 국가 안에 어떤 세력들끼리 일어나는 거고 심지어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막 서로 패권 다툼하는 이런 것보다는 미국에 있는 금융 세력, 네오콘, 런던에 있는 런던 시티에 있는 금융 세력은 제가 말하면 누군지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블랙락 그러면 누굽니까? 레리 핑크스 아닙니까? 레리 핑크스 누굽니까? 조지 소로스의 하수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만지는 사람이죠. 진짜 조지 소로스가 이거 조지 소로스도 바지 사장이고요. 로스차일드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10조 달러어치 역외 시장을 주무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자료도 없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나 이 돈 돌아가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걸 보면은 거의 그냥 표면만 보고 말다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제가 아는 바가 적어서 더 깊이까지 못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국가 간의 패권 다툼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뭐 금융 패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준 패권도 있고 기술 패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플랫폼 장악도 있고 아니면은 자원을 장악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상대방의 목줄을 쫄을 수 있으면 패권이 되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무기거든요. 무기인데 핵심은 뭔가 하니까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는 지금 싸우는 것 중에 제일 이해하기 힘들면 핵무기를 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핵무기는 최종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핵심은 뭔가니까 미국, 러시아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미국을 쏘려면은 ICBM을 쏴야 돼. 만 킬로 날아가는 거, 몇천 킬로 날아가는 거. 그런데 미국은 나토를 만들어가지고 유럽에 자기 무기를 갖다 올 수 있으니까 가까운 데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도에 독일에서 쏘려고 퍼싱2라는 걸 갖다 놓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독일에 쏘면 러시아가 독일에 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네들이 핵
피해를 보니까 그 데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맺어진 게 INF입니다. 중거리 미사일 금지 협정을 1987년도에 골바초프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맺었어요. 그거를 누가 파기했느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도 파기를 했어요. 왜 파기를 했겠어요? 중거리 핵미사일을 갖다 놓으려고 루마니아나 이런데 새로 나토 가입했는데 갖다 놓으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반대하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까지 500km입니다. 이거는 중거리도 아니고 단거리 미사일로도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순간에 러시아는 전역이 비행시간 5분 만에 날라오는 핵무기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 5분 만에 날라오면 어떻게 뭐 대응할 수 없어요. 전화 받고 끊으면 5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가지는 가장 유리한 게 뭔가 그러니까 전략적 중심이를 스트래티직 뎁스라 그러는데 내가 러시아가 나라가 크니까 깊이가 있으면 좋은데 바로 코앞에서 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죽을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이제 불정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생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기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저기 생존이 달린 문제다. 그걸 모르면은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에 침공했는지 나토를 가지고 왜 문제 삼는 건지 우리하고 하도 멀리 떨어져가지고 아무 관심이 없지만은 실제로 저거는 러시아한테는 생존적인 전쟁이다. 이걸 모르시면은 이게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겁니다. 러시아가 이란 대신 이스라엘과 관계를 강화한 이유는 실제로 무엇인가요? 예, 러시아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복잡한 관계입니다. 일단 이란 대신 이스라엘 택했다기보다는 일단 이스라엘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중국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적으로 대할 수도 없고 우리 편으로 대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면 러시아를 막 씁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 출신들이 많고 그리고 옛날 소련 시절부터 보내줬어요. 이렇게 유대인들 가겠다 그러면. 문화적, 경제적 연결고리 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스라엘은 맺고 끊는 그런 사이가 좀 못 된다는 거고 또 지정학적인 문제가 이제 시리아에 있기 때문에 시리아를 이제 미국에서 부수면서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좀 때려야지 이제 골란 고원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장악한 것을 이제 영구히 자기가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은 그레이터 이스라엘 해가지고 시리아까지 먹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저기서 작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리아가 거의 아사드 정권이 있고 반군이 있고 터키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시리아는 거의 뭐 옛날에 19세기 말 이렇게 중국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다 보면 막 열강이 와가지고 뜯어먹듯이 그런 상황으로 있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리아가 넓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충돌이 많이 일어난 러시아가 많은 군을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리아를 아사드 정권을 보호해주고 했지만은 빈틈을 타가지고 터키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저 시리아에서 또 아사드 정권하고는 이란하고 또 친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아가 거의 진공 상태가 되면서 굉장히 여러 열강들이나 여러 관계들이 이렇게 충돌했다.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가 시리아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뭐 적으로 돼가지고 오늘 원수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역설적 동맹인데 2015년 9월부터 이제 시리아에 가서 러시아가 작전을 수행했죠.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헤즈볼라 같은 데가 이스라엘과 적인데 헤즈볼라나 이란이 이런 데 와가지고 그 안에서 시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한다고 주장하니까 저게 시리아를 또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에서 러시아하고 이스라엘 충돌할 수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관계가 서로 공격을 안 하는 그런 관계가 그리고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시리아 내 이란 세력을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또 이스라엘은 또 공습을 하거든요. 그걸 또 묵인도 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러시아를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친하다기보다 서로 건드리지 않는 관계 이렇게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란하고는 상당히 협력을 많이 했어요. 러시아가 지금 이란하고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러시아하고 이란 관계가 러시아하고 이스라엘 관계보다 더 강하지만은 이란은 러시아하고 남이고 이스라엘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한 5분의 1좀 있다. 그럼 이게 약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친하다, 뭐 이스라엘이나 이란을 택한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11월 10일에 아사드 정권 붕괴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는 사실은 군을 조금 더 투입하면 아사드를 지킬 수 있었는데 일단은 러시아는 아사드
아사드 정권의 요청에서 아사드가 붕괴됐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 정권이 오면 나가고 있으려면 있겠다 그랬는데 새 정권이 와가지고 그냥 있으라 그러고 더 지금 알졸란이죠. 그 옛날에 못 빼던 친구 아이시스 와가지고 지금 푸틴하고 만나가지고 더 있어달라. 왜냐면 시리아가 자기가 막상 반군일 때는 몰랐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역시 그 세력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 그 러시아가 균형을 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도 지금 아사드는 이제 러시아로 망명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러시아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중립적이면서도 행보를 저간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는가? 우크라이나전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전을 하고 있어서 러시아가 시리아에 좀 전력을 투입하거나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 당장 전쟁하는 관계없는데 그걸 약점으로 보고 나토가 러시아를 침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전이 왜 저렇게 소모전을 가느냐 하면 그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과감하게 공격해가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좀 손상을 입으면은 나토가 약점을 잡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최악의 경우에 나토하고 전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150만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몇십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넓은 국경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러시아가 공격 못할 거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2024년도에 저게 터키하고 짬뽕 해가지고 미국하고 짬뽕 해가지고 엎은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진짜 당장 군대를 가지고 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봐 이제 못한 거죠. 미국이나 터키나 이런 데 해명했는데 터키는 사실상 자기 욕심 때문에 했는데 대부분 이란이나 이런 데서는 배신자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행보가 좀 힘들 겁니다. 저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루아침에 다 설명해주기는 힘들고 중동 전문가들 좀 들어보시고 저도 다음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중동 개입 여력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입 여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개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나토한테 뒤치기를 당할까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의 거점을 유지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나라가 크고 상대하는 나라가 많으니까 크게 장기판을 놓고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나라가 작고 우리가 당장 지켜야 될 이익이라는 게 맨날 충돌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평소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만 상대를 하는데 저런 데서는 굉장히 복잡한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뭐 사막도 있고 여러 군데 나라들이 있고 또 저 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니고 막 종교도 다르고 한데 묶어가지고 이제 영국이 지나가면서 그걸 하나를 묶었어요. 옛날에 이제 오스만이 붕괴될 때 그다음 1차 대전에 영국이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라크 그러면은 이라크라는 나라 이름을 누가 지은지도 모르잖아요. 이란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짓다가 그 영국 사람들과 이라크 쓴 거예요. 이란하고 다음으로 이란 쓰다가 N 다음에 Q를 쓰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상한 나라가 된 거죠.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는데 수니파하고 시아파는 갈라져 있는 한 나라가 되면 안 돼. 한 나라를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하는 거죠. 누가 있겠어요? 영국이 전쟁에 일으키려고 그렇게 묶어놓은 거죠. 인도와 파키스탄 했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시리아와 이란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이 약화된 것이 전략적으로 큰 타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당장은 후퇴를 했지만은 러시아가 여기를 이제 중동에서 내가 어떤 거를 딕테이트 하겠다. 미국처럼 직접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하는 거. 지금 러시아가 중동에서는 상당히 믿을 만한 나라가 돼 있어요. 옛날에는 다 이제 미국만 쳐다봤거든요. 중동의 국가들. 특히 토호국들, 뭐 민주주의도 아니고 석유 팔아가 좀 떵떵거리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나라 천나라 오면 없어지는 나라들은 미국한테 이제 어째 보면 돈 좀 대주고 이렇게 뭐 일진들한테 이렇게 돈 기부하듯이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러시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걸 좀 알려졌죠. 근데 시리아는 이제 좀 역사도 오래되고 이제 이런 데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시리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가 영향력 회복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사하라 이남 지역에 이제 사헬 지역에서 프랑스가 이제 쫓겨나면서 거기 러시아가 좀 지원해주거든요. 프랑스가 미국이 군대들이 많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째 보면 제국주의 세력들의 뒤를 치는 일은 정치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손해가 그렇게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좀 휘청거리긴 했죠. 아사드 정권이 넘어가니까. 러시아는 튀르키예와 중동에서의 영향력 경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터키하고 러시아 관계는 되게 중요합니다. 흑해를 들어가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튀르키예가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부동항은 흑해함대가 유일한데 거기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옛날부터 오스만 때부터 오스만 트루크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때는 뭐 전쟁하던 시절이니까 전쟁해가지고 좀 뺏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관계죠. 물론 지금 터키에는 오스만의 후손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이긴 하죠. 그때 제국은 아닌데 어쨌든 터키에는 그레이트 터키라 해가지고 뭐 아제르바이잔, 이란 옆에 나라 있지 않습니까? 아르메니아는 이 근처를 전부 다 터키 쪽으로 이렇게 나라를 만들려는 옛날 오스만 비슷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하고 약간 야망이 부딪히기도 한데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터키는 또 굉장히 좋은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좀 다른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는 지원 세력이 달라가지고 충돌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균형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에너지 협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터키 스트림하고 이제 아쿠 원전 건설이나 이런 것들 협력할 것도 많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튀르키예가 미국의 사드 그 방공 미사일 살려 그랬는데 그걸 이제 미국에서 안 팔았죠. S-400을 샀어요. 그러니까 S-400은 러시아 거거든요. 그리고 S-400을 사는 걸 가지고 트럼프 일기 때 그렇게 하면 F-35를 안 팔겠다 그랬는데 그 F-35 공장을 본래 F-35를 터키에서 면허 생산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포기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러시아하고 협력 관계도 있고 러시아하고 TK는 이게 항상 양다리 걸치는 관계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뭐 하루는 편들었다가 하루는 안 됐다가 이런 관계로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푸틴은 중동에서의 외교적 실패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장기적 세계 질서 재편을 실현하려는 건가요? 러시아 자체가 세계 질서 자체를 자기가 재편하려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러시아는 이제 자기 안보가 문제가 되니까 안보 구도를 이야기하는 서방이 너무 배척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대안적으로 브릭스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적으로 다국 질서 구축하는 데 앞장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이때까지 서방이 주도하는 질서에서는 서열이 있었어요. 뭐 G7, 뭐 FP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열이 쭉 있었는데 이제 요 브릭스 같은 데는 서열이 없이 동등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방 제국의 영향을 받았던 이제 옛날 같은 비동맹 국가들이나 제3세계들이 이 지금 이런 데 굉장히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옛날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IMF나 월드뱅크 갈 때는 잔소리 해가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와가지고 그냥 투자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동에서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고 좀 좌절했는데 그게 뭐 완전히 러시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러시아의 힘이 조금 덜 미치는 그런 데가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도하는 데서 러시아가 균열을 내가지고 특히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엄청 친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러시아가 들어서 중국하고 사우디, 중동 이쪽하고 굉장히 친하게 하고 특히 이제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까지도 되게 친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분명히 해칭 전략을 이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브릭스 같은데 가입하자고 가입은 못하더라도 가입을 추진하자고 뭐 물매스더라도 하자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런 걸 하면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 레버리지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당장은 핍박을 좀 받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관계가 항상 한쪽이 의존적인 것보다는 다양한 해칭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예, 뭐 지금 서방의 결속이나 비서방의 자율성 정대 분명히 지금 글로벌 사우스를 러시아가 리드합니다. 국력으로는 중국이 리드를 해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중요한 것들, 무기 체계가 됐든 세계 질서가 됐든 이런 데서 굉장히 하고 있고 특히 브릭스가 한 단계 도약하게 된 것은 작년에 2024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카잔에 있었던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러시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이고 일단 장기적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시장도 재편하고 달러 패권도 지금 도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도전이 되어버렸지만 러시아를 계속 스위프트에 배제하고 하니까 대안으로 저렇게 나갔는데 저것 때문에 중국이 저기에 이제 굉장히 플랫폼을 하나 가지게 된 거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거
그리고 브릭스에서 뉴 디벨롭먼트 뱅크, IMF나 월드뱅크, IRB 같은 그런 성격의 새로운 걸 만드는데 굉장히 우호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 브릭스가 G7은 거의 시세 같은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G20이 아직까지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서방 중심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은 어떻게 못하도록 주시하면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미국은 지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만 이쪽에 가면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조금 미국이나 서방보다 후진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비제국주의적인 그런 대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나라는 애매하죠. 우리 서방이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배신 때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다 브릭스 가입을 타진하고 있고 들어간 나라도 되게 많습니다.